연기금이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원투수라는 별명을 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세도 나타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연말까지 주식 매수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어서 시장 방어를 넘어서 상승을 이끌어줄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세 분과 토론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은정 기자 그리고 전재현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자에게 질문 드릴게요.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얼마나 샀고 또 연말까지의 매수 여력은 어느 정도나 남아있습니까? 네, 최근 연기금의 사작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지난 4월 이후 어제까지 연기금이 사들인 국내 주식은 총 4조 7,355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는 연기금의 대표격인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기금의 19.3%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수 여력은 약 8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상 연말에 집중 매수를 했다는 점은 이 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연기금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월 평균 1,000억 원, 4분기에는 월 2,800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국내형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출이 안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순매수 누적 규모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수해온 그런 형태를 봤을 때 그리고 연말까지 남아있는 규모를 봤을 때는 또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허 의원님, 언론에서 말하는 매수 여력이 정말 그 정도로 자금 집행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통상 어땠나요? 네, 일단 최근에 추이부터 좀 잠깐 보면요. 연기금이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한 16조 6천억 주식을 샀습니다. 국내 주식을. 그리고 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차현정 기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초보다는 이제 연말로 갈수록 좀 더 매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연말에 연기금에 대한 기대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KRX 자료를 보시면 2001년 이후로 이제 월 평균 매수 금액을 봤을 때 9월과 10월 차트가 안 나오죠? 네, 9월과 10월, 11월과 12월이 네. 확연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마 연말이라서 꼭 많이 사고 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연금이 투자를 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운용사에 맡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용사가 받은 자금을 다 집행을 해야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행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절성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연중에는 어떤 PER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다가 그게 연말로 다가올수록 다 집행을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몰아서 아마 주식을 사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을 띠고 9월달 이후로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워낙에 주식 운용이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운용자산 380조 원 중에서 국내 주식에 한 65조 7천억 투자되고 있고 연말에 이제 비중을 한 19.3%까지 채운다 그러면 76조를 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9월과 10월과 11월 달에 총 3개월간 이제 한 2조 6천억 더 샀으니까 향후 최대 아까 차현정 기자 말한 것처럼 8조 2천억 정도 매수력이 남아있는 게 맞고요. 계산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 8조가 다 들어올지는 의문입니다만 상당히 좀 강력한 수급이 될 것 같고요. 뭐 8조 원을 거래일수 남아있는 20일로 나눈다 그러면 하루에 4천억씩을 계속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주가가 예전 그 7, 8월보다 좀 올라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채워나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연기금이 9조 원 샀었고요. 2011년도에 12조 8천억 샀었는데 지금 11월 말 현재로 연기금이 3조 8천억밖에 못 샀기 때문에 8조 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상당량을 더 사야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3년 평균치로 봤을 때는. 아까 잠시표가 나왔는데 이 연말에 매수가 집중되는 데에는 또 배당 매력도 있겠죠. 그런 그렇죠. 거 장기 투자도 올해도 하니까. 한 9조 원 넘게 거의 10조 원 가량 배당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통상 1년의 자금 집행 계획을 미리 세워놓기는 하지만 연기금도 뭐 바보가 아닌데 당연히 이만큼 돈 쓰겠다 해놓고 무조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또 봐가면서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워낙에 평균치로 봐도 그렇고요. 절대적으로 사야 될 규모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연기금이 주로 매수한 섹터는 어딘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매매 성격이 좀 어떤지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연기금이 우리 따라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수익을 내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매수 섹터는 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일단 4월 달부터 순매수가 연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4월부터 11월까지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쭉 보면은 삼성전자 해가지고 이제 NHN, 현대차, GS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 표만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느 쪽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에 순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그 다음 표를 보죠. 11월에 순매수를 주로 많이 한 종목, 그 다음 차트가, 그 다음 그림표가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제가 네모 빨간 걸로 한 건 이제 IT 쪽입니다. 네, 그리고 동그라미인데 파란색으로 한 부분 있죠. 네, 요쪽이 이제 에너지 섹터. 네. 그리고 연두색으로 네모 해놨죠. 예, 통신 섹터입니다. 주로 이쪽을 11월 달에 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 부분을 일단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렇다면은 아까 4월부터 11월 그걸 차이를 보면은 11월 달에 연기금이 집중 순매수한 종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중 순매수한 종목은 제가 네모 빨갛게 쳐놨죠. SK, NHN, GS 리테일,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쭉 나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 보면 매수 섹터의 특징은 뭐냐? 네, 결국 IT, 에너지, 통신, 유통,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는 일부 화학주죠. LG화학, 안정성을 고려한 거죠. 네. 네, 그런 섹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매도 섹터를 보겠습니다. 네, 매도 섹터도 마찬가지 논리로 4월부터 11월 달에 순매도한 종목이 표로 나와 있죠. 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순매도한 종목이 차트에,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표에. 자, 결국 이제 그 차이를 보면은 11월 달에 갑자기 순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월 집중 순매도 종목이죠. 네, 여기 빨간 네모로 쳐놨습니다만은 주로 금융주들이 많이 섞여 있죠. KB금융, 그리고 화학주 중에 호남석유, 뭐 간간히 CJ도 있고, 미포조선, 건설주가 또 계속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토탈적으로 본다면은 매도 섹터는 어디냐? 조선, 자동차, 건설, 은행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월 달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주로 매매 성격을 보면은 IT 쪽은 아무래도 실적분을 보고 연기금이 매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유가는 크게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치우쳐서 매수를 했다, 연기금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통신 쪽은 역시 배당이죠. 네, 통신 쪽은 배당. 일부 화학주, LG화학을 산 것은 화학주 중에 가장 안정적인 섹터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매도를 한 쪽은 뭐냐? 조선이나 건설이나 자동차 쪽은 역시 업황을 고려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나. 성격을 그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매수한 쪽은 실적과 안정성을 고려했고 매도한 쪽은 결국 업황이 좀 안 좋은 쪽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연말까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좀 자금이 집행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허 의원님? 네, 좀 이제 연말까지도 그렇고요. 연말까지는 저는 확신합니다. 연금이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연금의 규모가 올해 말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 아까 제가 380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으로만요, 국내 주식. 이제 2020년이면 전체 규모가요. 그리고 2020년이면 이 기금 규모가 924조 원으로 거의 3배가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43년이 되면 2,465조까지 운용 기금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서 연기금은 이제 이 중에 주식 비중도 계속 좀 전체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주목받을 수급 주체겠고요. 뭐 글로벌하게도 우리가 사위권이라고 그러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손으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시장을 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지금 1,100조 원인데 계속 기금 규모는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을 나눠서 간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한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겠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같이 투자하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외 비중이 시황에 따라서 국내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다. 이런 점은 변수겠지만 어쨌든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ER로 보면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 보면 2003년 이후로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있는 차트인데요. 가장 매수가 많았던 구간이 PER 8배에서 9배 구간대에 놓여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 실적 추정 기관인 IBS 집계치를 추정해서 만든 자료이고요. 1930선이 현재 PER 8.4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종가, 오늘 현재 지수 때는 상당히 연기금이 사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살만한 매수할 만한 가격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이제 11배 이상에서 매도가 나왔던 것인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배를 제가 곱해봤더니 한 2,500선까지 나오더라고요. IBS 기준으로 PER 11배 수준은 코스피 2,500선인데 따라서 올해 추정 순익 135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코스피가 2,400, 2,500선 가기 전까지는 연기금이 주식을 팔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2,500까지는 연기금이 살만한 네네, 그런 추세적으로, 조건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연기금 하면 우리는 통상 구원투수 이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전문가님 그런데 이렇게 자금이 풍부하다면 이제는 좀 방어를 넘어서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해요. 외국인의 힘이 없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연말까지는 8조 원의 여력이 있다는 섹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수치를 일단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까 앞서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투자 집중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면은, 네. 연기금 순매수 추이표가 나오고 있죠? 네, 연기금 순매수 추이입니다. 자, 상반기 6월 29일 이전에는 굉장히 투자가 적었죠? 네, 파란 막대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커지고 있죠? 역시 연기금 하반기 투자에 기대를 할 만하다. 이런 측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8조 원 정도의 풍부한 여력과 하반기에 집중하는 그런 측면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성장 시대에는 대체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채권 투자 비중 줄이고 주식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 표죠. 예, 그 다음 표인가요? 네. 요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예. 자, 2000년 이후 주식 비중 변화라는 제가 작성한 게 있죠? 네, 2000년 이후 주식 비중 변화. 요걸 한번 보시면 국민연금이 2000년도에는 12%였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25% 정도로 확 높아졌고요.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재로. 그리고 사학연금은 올해 21%까지 높아졌어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 공제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제일 이제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좀 봐야 되겠고. 역시 국민연금은 대체자산 투자, 채권 비중 줄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많이 늘려가고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추세고 저도 그렇죠. 기사에서 봤는데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에서 1% 수익을 내면은 국민연금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9년이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주식을 늘려가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기도 해요. 그건 예.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럼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볼 수 또 있나요? 있죠? 네. 또 최근 외국인 매물 규모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외국인 연기금 국가지자체 동향이 나와 있죠. 자, 빨간 글씨 외국인이죠. 외인들이 하루에 파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 자체가. 파란 거 연기금 한번 보시죠. 그걸 다 받아주고 있죠. 국가지자체와 외인의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어요. 하루에 1,000억 정도 매물이 나온다면은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한 2-3달 정도의 지금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외인 매물 규모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고,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외인은 이제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익이 덜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연기금은 특성이 저가 매수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보수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익을 반드시 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외국인의 매물 소화까지도 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금융당국도 이제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의 규제들을 좀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차윤정 기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연기금의 효율적인 주식 운용을 위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10% 룰과 함께 대표적인 연기금 주식 투자의 족쇄로 불리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제가 풀린 겁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이란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보유 주식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연기금들은 이 규제에 묶여 주가가 올라도 차익 실현에 나서지 못하는 등 주식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의무 면제 대상은 주식 직접 투자를 하는 연기금 중에서도 투자 규모가 크고 내부 통제가 구축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했습니다.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면제로 이들 3개 연기금은 주식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차익 반환 규제가 풀려도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더 큰 족쇄인 10% 룰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10% 룰은 상장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유 지분이 10%를 넘으면 주식을 한 주 사더라도 한 주라도 사고 팔 때마다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연기금들은 이 룰에 따른 공시 부담과 투자 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개별 종목 주식을 10% 넘게 매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연기금의 10% 룰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국회 처리가 늦어져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0% 룰인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완화되면 정말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사실 지금은 너무 포트폴리오 노출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이것이 좀 완화되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던데요. 네, 근데 시간이 지금 42분인데 좀 길게도 되나요?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긴 간단히 합니다. 해야 되죠. 네. 제가 늦게 들어와서 상당히 어제 이거 3시간 넘게 준비했는데 아깝네요. 결론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뭐 10% 룰은 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 찾아서 온 자료인데 제가 봤을 때 10% 룰을 지금 국민연금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운용사에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60조라고 그러면 30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고 30조를 운용사를 주고 있는데 운용사는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10%를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10% 룰이 단기간에 완전히 해지되기는 힘들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아까 차익 반환 얘기는 사실은 주요 주주로서의 10% 넘어가면 주요 주주가 되게 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을 주요 주주로 친다는 게 자체가 웃겼기 때문에 풀리는 게 당연하다고 봤는데 뭐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만약에 이제 저는 10%룰이 그러니까 안 풀릴 것으로 봤는데 네. 풀리면 좋아질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지금 9%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아깝네요. 어쨌든 지금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현대건설이 9.87%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9.87%고요. 삼성물산 다음 뭐 대한항공, CJ, 진리당 높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들 종목들은 10%룰이 안 풀리면 더 이상 연기금을 못 산다 이런 쪽이겠고요. 반면에 가장 낮은 쪽이 한전인데 한전이 3%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은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 뭐 금호석유, 포스코 이 정도가 지분율이 낮고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인데 삼성전자가 6%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현정 기자 의견에 저는 조금 반대인데 네. 10%까지 살 수 있어요. 4%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0조짜리 4%면 8조 원, 10조 원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요. 더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매수를 많이 늘렸던 쪽은 대상이랑 현대백화점입니다. 대상하고 현대백화점을 최근에 국민연금이 수개월 동안 지분율을 6%대에서 8%대 초반으로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여유 있는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또 아까 잠깐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지만 여기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뭐 사실 2004년도에 그 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사실 반론을 펼치면서 그 얘기가 많았었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사실 뭐 재경부에서 얘기해서 긍정론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미국 캘퍼스 운용 사례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65% 이상까지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자기 그 투자 자산 비중에.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맞다고도 이제 얘기하는 측이 있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 볼 때 대개 한 20-30%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이 긍정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반대로 반론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건 이제 노령유적 장애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OASDI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오히려 사고를 칠까봐 연금급여보증공사를 설치해서 안정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손실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사실. 이 노령유족 장애연금이라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연기금하고 사실 비슷한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연기금이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외인 비중이 너무 크죠. 네, 네. 주식 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서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올라와도 될 수가 있겠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요,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한국이 매력도가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연유 때문에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좀 올라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렇다면 관심주 혹시 연기금이 좀 사랑했던 종목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허 의원님께서 정리해 짧게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매니저면 운용사든 국민연금이든 제가 매니저라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자동차를 사겠습니다. 현대, 기아차, 모비스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LTE 관련한 통신 장비라든지 클라우딩 쪽, 식상하긴 한데요. 이런 쪽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관련해서는 플렉시블 OLED 쪽,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의 지금 태블릿이 iOS, 애플 쪽 잡아먹는다고 그러는데 태블릿 PC 관련해서 IT 부품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재현 전문가님. 네, 뭐 이노텍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롯데쇼핑, 뭐 삼성전기, 하이스코 이런 관심권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탑픽을 꼽으라면은 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3분기 실적 부진은 이제 잊어버려야죠.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타치 패널이나 태블릿 PC 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한번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자 상승 전환 초기죠. 네, 추세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었어요. 네. 안정된 충격 상승. 주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봉 목표가로 11만 원 언저리 근처.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오늘 연기금 연말 상승 랠리 주도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